안녕, 초작입니다. 46번째 시간입니다. 전 강의에 이어서 형법의 이해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교재 128페이지 범죄와 형벌부터 출발을 합니다. 시작을 여는 글 확인. 가장 짧은 대답은 그것을 하는 것이다. 선생님이 최근에 한 제자로부터 고민 상담을 했는데 그 친구가 무기력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기력하다. 선생님이 뭐 좋아하는 단어도 많지만 뭐 싫어하는 단어라기보다는 가장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무기력함. 영어로는 helplessness라고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영어를 막 그렇게 뭐 여러분만큼 잘하는 게 못 돼서. 그게 또 무슨 말일까? 누군가 무기력하다고 하면 주변에서 도와주기가 마땅치가 않은 그런 정도랄까? 뭐 그 단어 뜻만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선생님은 무기력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떨 때는 선생님도 무기력감을 상당히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막상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때 느껴지는 게 또 무기력함일 수 있는데, 그 제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긴 한데 이게 막상 이렇게 손에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머리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푹 쉬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책 몇 글자 보다가 또 그냥 뭐 또 잠에 확실히 든 것도 아니고, 이게 뭐 그 흐릿한 그런 상황. 그래서 선생님이 뭐 조언 아닌 조언을 했는데 그냥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뭐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막 계획을 세워서, 선생님도 그렇거든요. 막 계획을 세워서 막 이게 뭐 언제 뭐 하고 하다 보면, 잠깐만, 아직 내가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주에 할까? 또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할까? 아니, 그냥 하면서 부족한 걸 보완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다 준비되면 하다 보니까 안 하게 돼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도 한 적이 있다면 그냥 가장 짧은 대답.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생님이 너 과제 좀 할래? 네 라는 짧은 대답 말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 말고 그냥 내가 그냥 과제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 하자, 이거죠. 가장 짧은 대답은 그것을 하는 것이다. 그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할 내용이 이제 범죄와 형벌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또 생각 열기에 이 내용을 준비해 왔는데, 지금 몇 년째 쓰고 있습니다. EBS에서도 몇 년째 이 화면을 준비했는데 아직까지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정확한, 딱 적당한 그런 책의 제목을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책 제목만 봐도 상당히 읽고 싶죠, 여러분. 데스노트의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데스노트라고 아시나요? 이게 뭐 영화화하기도 하고 뭐 뮤지컬로도 있었고, 근데 대체로 이 내용,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데스노트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그 노트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어떻게 죽는지를 적으면 정말 그 사람이 죽어요. 그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도 그 아이디어에도 놀랐지만 어디 가서 더 깜짝 놀랐냐? 급하게 복사할 게 있어서 그 초등학교 앞에 있는 한 문구점에 들렀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사를 맡겨놓고 이제 복사기 예열될 때 요새 초등학생들은 뭐 가지고 놀까? 선생님도 과거를 떠올리면서 한번 쑥 들러봤는데, 데스노트가 있어요. 그 문구점에 데스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이걸 이게 뭐지? 그러면 초등학생들도 여기에 막 뭐 써가면서 이렇게 막 그냥 논다 그러면 약간 위험천만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어떤 뜻으로 들냐면, 데스노트가 어떤 건지는 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거기다가 이름을 썼어요. 그럼 살인죄일까요? 이 책을 소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제목만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데스노트의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렇다고 데스노트의 이름만 썼다고 해서 진짜 그 사람이 그 뭐 죽는다 하더라도 그걸 죽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아이디어를 막 얻는 겁니다. 그럼 과연 범죄란 것은 어떻게 성립될 것이고, 범죄 성립이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만 있다고 해서 그냥
그냥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아이디어를 준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번 강의에 다룰 범죄의 의미와 범죄 성립 요건을 따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 대학 다닐 때 그 선생님의 은사님, 교수님께서 여기 뭐 책 제목에도 나오지만 이 책을 직접 쓰신 건 아니지만 여기 뭐 대중문화 속 법률을 바라보는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영화와 관련된 법, 그리고 뭐 음악과 관련된 법,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셨던 기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래 내가 봤던 영화인데 하면서 상당히 이제 몰입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번 강의를 잘 듣고 다음 강, 다다음 강 계속 이어나갈 때 형사 절차까지 잘 들으시면 영화 내용이 아주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 영화에서 쓰이는 용어 자체 혹은 이게 범죄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나가는 그런 과정들, 이게 확 들어오거든요. 재밌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28쪽이니까 또 마찬가지로 판서 중심으로 정리를 할 건데, 제목은 이래요. 범죄 성립이라고. 근데 이 범죄의 성립, 이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범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의미도 살펴봐야 되죠.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물어봐요. 일부러 범죄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체로 이런 느낌으로 대답을 합니다. 나쁜 거? 혹은 뭐 처벌해야 마땅한 그런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행동? 야, 이 정도면 대단해요 진짜. 그렇게 선생님이 딱 질문했는데 선생님, 처벌이 꼭 필요한 그런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행동을 범죄라고 하죠. 아, 좋습니다. 혹은 뭐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행동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간단하고도 정확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형법에서 범죄라고 하는 게 범죄입니다. 이게 왜 가장 간단하고 정확하냐? 죄형법정주의니까. 근데 이것도 저번 강에 배웠던 내용을 살짝 복습을 해보면, 그러면 그때 말하는 형법에서 범죄라고 하는 것이 범죄다 라고 할 때 그 형법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만을 뜻할까요? 실질적 의미의 형법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네? 형식적 의미의 형법은 형법 전만 이야기하는 건데,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칭과 상관없이 범죄와 형벌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겠구나. 그러니까 방금 선생님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형법의 범죄라고 하는 게 범죄다라고 할 때는 실질적 의미의 형법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따지고, 그리고 나면 얼마만큼 처벌되는지를 또 정리를 할 건데, 이 형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강에 할 거고요. 이번 강에서는 범죄의 의미 다뤘으니까 두 번째, 범죄 성립 요건을 차근차근 따져봅시다. 여기서 함정 피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법 파트, 이 민법 파트부터 4단원부터 설명해 나가는 방식 중에는 오답을 피하는 방식을 상당히 좀 드러내고 있어요. 오답을 피하는 방식. 그러니까 정답을 얻기 위해서,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알았어야 되는 개념도 있지만, 오답을 미리 또 알게 되면 잠깐만, 이건 함정이야. 이건 고르면 안 되겠네. 이걸 고르는 순간 그냥 틀린 거야 라고 잘 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범죄 성립 요건을 차근차근 따질 때 이게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가 A,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요. 다음 B, 위법한지를 검토합니다. 위법성이라고 쓰죠. 그 다음 세 번째 C, 책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책임.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A를 거쳐 B, B를 거쳐 C, C까지 충족이 되면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만약에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을 지을 수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잠깐만, 각각의 A, B, C 단계에서 뭐 B가 만약에 빠진다, 그래도 처벌할 수 없겠죠. C가 빠진다, 이래도 처벌할 수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를 들어서 얘를 1번이라고 한다, 얘를 2번이라고 한다, 얘를 3번이라고 하자, 얘를 4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의 공통점은요, 처벌할 수 없다가 공통점입니다. 다시 한번, 처벌할 수 없다가 공통점이지만 이유는 다르죠.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처벌할 수 없는 건지,
위법성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는 건지 책임을 지우게 할 수 없어서 처벌할 수 없는 건지를 가리셔야 되고요. 일단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말 자체가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전강에 했던 이 법의 문장 자체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적어도 돼요. 너 만약에 이걸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적었죠. 범죄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요건입니다. 범죄의 구성 요건. 범죄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틀에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틀에 맞아야 되는데 이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전 강의도 소개를 했었지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런 틀에 딱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물건을 모르게 가져와야 그 틀에 맞거든요. 근데 이건 어때요? 갑자기 또 선생님 고등학교 때 여러분 나이 때 생각이 나가지고 선생님은 남고를 나왔어요. 체육 시간이 기다려지죠. 또 이제 친구들이랑 재밌게 또 운동도 하고. 근데 체육복이 필요합니다. 교복을 입고 나가서 공을 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복을 또 가지고 갔어요. 선생님 이야기는 아닙니다. 반 친구인데 근데 체육 시간이 딱 됐어요. 쉬는 시간에 옷을 갈아입고 나가야 되는데 체육복이 없어요. 어떡하지? 나 분명 갖고 왔는데 체육복이 어디 갔지? 해서 시간도 없는데 그냥 옆반에 가서 훔쳐오자. 그래서 훔치러 가서 훔쳐왔는데 자기 거예요. 이게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잠깐만 이거 내 옷 같은데 원래 그 집에서 쓰는 그 뭐 섬유유연제 향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다 똑같은 걸 쓰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잠깐만 이거 사이즈도 잘 맞는 거 보니까 이상한데?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반 친구가 체육 시간에 또 와서 뭐 모르죠. 뭐 친한 친구니까 그냥 가져간 거예요. 자기는 뭐 체육복 자주 이렇게 빌려 입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뭐 말을 하고 가면 될 거를 그냥 가져갔나 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훔친다는 생각으로 그냥 갖고 왔는데 자기 거예요. 그러면 그 틀에 안 맞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라는 틀에 안 맞아요. 그럼 그럴 땐 뭐라고 표현하냐?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딱 끊어서 법적인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구성 요건 해당성. 또는 뭐 사기죄가 있습니다. 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걸 사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틀에 맞아야 되고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뺏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건데 그러면 뭐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라도 해당할 텐데 만약에 뭐 이렇게 동물을 죽였다. 그럼 동물을 잔혹한 방법으로 죽인 것도 처벌될 수는 있지만 살인죄의 틀에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말이 범죄 구성 요건에 맞는가를 따진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당하면 너는 이만큼의 형벌을 받을 거야. 그럼 형벌의 종류가 뭐가 있냐? 이건 다음 강에 조금 더 설명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형벌의 종류는 9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살짝 소개만 할게요. 형벌의 종류를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누면 다음 강의 필기할 거니까 안 적으셔도 됩니다. 생명에 가해지는 형벌이 있습니다. 자유에 가해지는 형벌도 있고요. 재산에 가해지는 형벌이 있고 명예에 가해지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하나, 둘, 셋, 넷처럼 보이는데 이걸 또 잘게 세분화시켜서 정리하게 되면 총 9개로 나뉘게 됩니다. 생명에 가해지는 게 사형이 있죠. 자유에 가해지는 게 징역형이 있고요. 금고형이 있고 구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벌써 4개죠. 재산형이라고 하면 벌금이 있고 과료가 있고 그리고 몰수라는 게 있습니다. 명예형의 자격 상실, 자격 정지 이렇게 총 9개인데 이런 형벌과 범죄 구성 요건을 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냐면 이 자체가 죄형 법정주의 연습할 때도 상당히 의미 있는 모형이었습니다. 모형이자 이 형법의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될 때 여러분이 형법의 문장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가 좀 나와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형법 공부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인죄가 뭔지를 다 배우나? 절도죄, 사기죄 이런 게 뭐가 뭔지 다 배우는 건가? 그런 걸 따로따로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각칙 이렇게 불러요. 강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범죄 하나씩의 요건들과 언제 이 범죄가 성립하며 그 다음에 이게 범죄가 성립됐을 때 어떤 처벌이 따르고 다른 범죄에 관련 어떻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다 배우진 않고요. 우린 모든 범죄에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는 총칙 혹은 총론이니까 그냥 형법의 제일 앞에 있는 몇 개 조문만 가지고 정리를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정치여법을 양이 많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잘 납득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야, 정치여법을 공부하면 법조문을 다 외워야 하는 건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암기할 대상은 역사보다 훨씬 더 적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한테 야, 우리 힘내자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보다 암기할 게 훨씬 더 적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약에 범죄를 진짜 하나씩 다 배운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선생님 또 과거 이제 공부할 때가 떠오르는데, 그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강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형법에서 재미를 느껴서 나 대학 가서 형법 공부해봐야지, 재미로만 할 수 있는 과목은 아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선배가 한 얘기가 있어요. 형법은 그냥 과학이다. 근데 그 말이 처음에는 무슨 형법이 과학이야 했는데, 무슨 뜻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상당히 정교하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별적인 범죄 하나하나씩을 다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린 그런 범죄들이 쓰일 수 있는 기본적인 범죄의 성립 요건을 다루는 것으로서 첫 번째를 이미 했죠.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틀에 안 맞으니까. 틀에 안 맞다는 건 두 가지 가능성을 또 떠올려 볼까요? 이걸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거나, 그러니까 그 틀이 없는 거예요. 처벌할 수 있는 틀이 없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건 뒤에 가서 형사절 절차할 때 좀 더 소개를 해드릴 텐데, 검사가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라고 기소라는 걸 하게 됩니다. 적지 않으셔도 돼요. 공소 제기, 혹은 그냥 줄여서 공소 또는 기소 해야만 형사재판이 열려서 그 피고인의 유죄 무죄를 가릴 텐데, 그때 검사가 기소할 때 이 범죄로 기소합니다 라고 해서 범죄의 이름을 딱 밝히거든요. 그럼 그 틀에 맞아야 돼요. 근데 검사가 막 법조문을 찾다가, 야, 이거 뭐 딱 맞는 법조문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라도 기소하자 라고 해서 기소를 했는데 그 틀에 안 맞다 그러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럴 때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맞아야 된다. 다음 두 번째, 위법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선생님, 위법하다는 건 그냥 법을 어겼다는 거 아닐까요? 그 정도의 설명은 곤란하고요. 이 위법성이라고 하는 건 법을 위반했다라기보다는, 한번 적어볼게요.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보아 부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행위, 이렇게도 적고, 전체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법하다는 말이 그냥 법을 어겼다? 당연히 법을 어겼다라는 것이 그냥 뜻 자체에 들어가 있긴 한데, 이걸 시험 문제 낼 때는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보아 부정적 판단을 내릴 만한 것인가? 더 쉽게 말하면 이거 나쁜 짓인가를 묻는 거거든요. 나쁜 짓인가? 근데 이게 참 여러분은 정말 기가 막힌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까 선생님 쉬는 시간에 전강 촬영하고 쉬는 시간에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갔는데, 그때 뭐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EBS 라디오가 나오는데, 그 EBS 라디오에서 근대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손만 씻다가 이제 바로 씻고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재미가 있어서 그냥 한 2, 3분 정도 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뭐 18세기에 무슨 뭐 19세기에 무슨 막 얘기를 하는데, 공교롭게 우리 정치여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뭐 로크 얘기가 또 나오고, 우리가 또 정치여법에서는 뭐 아주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지만 뭐 애덤 스미스 얘기도 또 나오고, 뭐 정치경제학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사회과학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다가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국가. 여러분,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지면 뭐지? 지금 형법 얘기하는데 왜 국가 얘기를 왜 하지? 국가가 왜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형법이라고 하는 거, 형벌,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을 부과한다, 이건 오직 국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그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완강해. 완강 못하면 너는 징역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죠? 완강 못하면 징역을 선생님이 어떻게 여러분한테 부과를 시키고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집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뭐 집 밖에 못 나가게 가둔 다음에 거기서 일을 시킬 수 있어요? 형벌권은 오직 국가만이 갖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가가 존재한다라고 할 때, 국가는 왜 존재하는 거고, 국가는 왜 법질서를 왜 갖고 있을까요? 왜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사회계약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와,
그럼 사회계약서까지 또 이야기를 끌어오실 건가? 다 하진 않겠고 아까 로크가 나왔으니까 로크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연상태. 여러분 자연상태가 무슨 말이에요? 지금 5단원까지 오다 보니까 1단원이 안 남아있어요 머리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강의도 길고 여러분이 이제 학교 시험 대비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첫 지필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막 강의도 듣고 했던 게 나중에 이제 학기도 바뀌고 그다음 이미 시간은 막 6개월 지났고 사회계약서 전반적으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설명이 안 된다? 한 번만 좀 노력을 해보세요. 한번. 로크, 존 로크가 자연상태,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 상태도 대체로 평온할 수 있는데 잠재적 투쟁 상태라고 했거든요. 왜? 개인들은 이 자연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열려있는 뭐 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노동을 투입해서 재산권을 형성합니다. 그 재산을 가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 누군가 재산이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재산 적은 자가 재산 많은 자의 재산을 함부로 가져가려고 할 때 이걸 막아낼 수 있는 합의된 권력이 없어요. 개인들끼리만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야, 너 뭔데 이걸 가져가라 그래? 그냥이 어디 있어요? 난 허락한 적이 없는데 야 그래도 좀 줘봐. 지금 너에게는 재산이지만 나는 지금 일주일 동안 못 먹어서 이거라도 못 먹으면 난 생명권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게 더 우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면 그걸 막기 위해 혹은 개인의 권리를 더욱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한 거고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 법 질서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야기가 또 돌아가죠. 법 질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냐? 그러면 개인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이게 바로 법 질서입니다. 그러면 그 법 질서에 비추어 보아서 부정적 판단을 내린다는 건 그게 왜 법적으로 나쁜 짓이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또 가해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만든 거 위법하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 강제적으로 빼앗았다 전부 다 위법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상한데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법에 적어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거기까지 생각이 되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들면 아니 그럼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게 형법에다가 야 이거 하지 마 혹은 너 이거 하게 되면 범죄가 성립되니까 처벌할 거야. 여기 나쁜 짓만 적어놓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성요건에 원래 해당하면 그건 위법하다고 추정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끔씩 뭐 달달 외울 건 아니고요.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추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즉 타인의 재물을 모르게 가지고 왔어요. 알리지 않고 가지고 왔으면 그 자체로 나쁜 짓이 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게 나쁜 짓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추정, 그렇게 치겠다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한 것으로 치겠다는 건데 위법한 것이 깨뜨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렵죠. 조각사유. 구성요건이 깨뜨려지는 이유가 있는데 위법성, 다시 한번 위법성이 깨뜨려지는 이유가 있는데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부르고요. 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지금 동그라미 2번에 넣어두고 있고 여기에는 총 5가지의 가능성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5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자, 여기 다 하셔야 돼요. 다. 첫 번째, 스몰 a. 정당 행위가 있습니다. 형법 조문 순서대로 일단 적어볼게요. 다음 b. 정당 방위가 있어요. 선생님 저 이거 들어봤어요. 정당 방위는 어디서 들어봤냐면 또 오랜만에 가위가 손인책. 가위가 손인책? 가위가 손인책이 뭐야? 여기 책이 있는데 이 귀염둥이 책이 사람처럼 손이 있는데 이 손이 가위처럼 돼 있다. 가위가 손인 책이었어요. 이거 어디서 나왔던 얘기예요?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거 어디서 들어봤지? 네, 불법행위 할 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돼요. 불법행위랑 범죄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당시 어떻게 적었냐면 그때는 불법행위랑 범죄랑 비교하자라고 했었고요. 여기는 또 범죄가 나오니까 이제 또 불법행위랑